또 하나 오늘 정치권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글쎄요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던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 정청래 대표는 이겁니다.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는 얘기입니다. 합당을 하자는 이유가. 그러면 왜거든요. 왜 이 시점에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크게 보면 이제 외적인 상황 변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아까 거둔 성과가 있다 그러면 뭐뭐다 하면서 당내 통합 및 그 재보수 재진영의 어떤 통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다녀가고 이런 것들을 의미부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빠졌지만 나머지가 이제 제세력이 합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지난번에 그 내란 탄핵의 와중에도 41.15%와 8.7% 이 정도를 얻으면서 산술적 합산으로 했을 때 위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동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역별로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은 조국 혁신당이 미미해서 역량이 덜한 데가 있지만 또 어느 지역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서 어떤 3자 대결처럼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게 위협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런 것들까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장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재보궐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생기는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주요한 주자들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 상황 좀 한번 볼까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삼선을 하시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도 하셨죠? 예, 제 기억으로는 민주연구원장 하시고 정책위 의장 하시고 원내대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다시 이 청와대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정무수석의 기본적인 책무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니까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합리적인 성품으로 앞으로 여야 관계가 좀 잘 풀리기를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수석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8일간의 그 단식을 하다가 오늘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했던 요구했던 내용은 공천 뇌물과 관련한 특검. 이 공천 그 뇌물 관련 사항은 사실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었는데 그 부분은 또 민중기 특검에서 8월 달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이렇게 특검에서 수사를 않고 뭉개다가 이제 드러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금품이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임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장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히 이제 특검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던 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홍익표 수석은 일단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무언가 뭐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일단 인사하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성추용 부대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추진 선언하자마자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꽤 제법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당이 이 합당을 추진하게 된 게 이제 2014년 그 당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때 이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그때 합당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사실 그때도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두 당대표가 나와서 자 이제 합당합니다라고 예. 발표를 해버렸죠. 이제는 합당을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합당을 발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제안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톤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뭐 네. 방향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하는 거 언젠가 할 것 같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들은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오늘부터 지금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당원들의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당원 주권 시대,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당원이 당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합당 추진과 관련돼서는 당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지금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 의견을 수렴하자고 한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얘기를 들어보자 합당 제안하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수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의견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치게 나오고 예, 반발을 하는 분들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좀 의총을 좀 열어서 네. 뭔가 기자회견하기 전에 그래도 의총을 열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다면 그래도 좀 개별 의원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거칠게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청래 대표 이미지가 그냥 혼자 결정한 거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당내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좀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당 대표가 지금 공을 던졌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혁신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당이 민주당이 예. 당내 의견 수렴해 보니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과 따로 분리돼서 가는 기간 동안 방향은 좀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좀 뭐 재보궐선거 때나 이럴 때 또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붙고 하면서 감정적 골이 좀 생긴 것도 있거든요. 예. 이걸 메꿔가는 과정을 아무래도 좀 지도부가 매끄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에이 무조건 합쳐야지라고 그냥 주장만 하면은 아마 거칠게 나온 발언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 지도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가 과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영원 부원장님, 네,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1인 네. 총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각 지역구 의원분들께서 볼 때는 예. 이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대부분 이제 지역별로 지방선거 중앙에도 이제 기획단이 있고 선거 공천을 위한 이제 기구 이런 것들이 각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시의원, 구의원들 공천하기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이 막 조직되고 있는 단계들이란 말이죠.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합당하면 이렇게 그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기계적으로 나눠 먹기 하듯이 몇 명씩 기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셨는데 아마 제왕적 총재까지는 아니겠죠. 총재 같았으면 다 결정해놓고 발표를 했겠죠. 예. 그거는 아닐 텐데 당분간 이런 시기적인 미묘함 때문에 당내 반발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이 당연히 청와대로 향하게 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익표 수석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전에 연락은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당청 관계 친명이니 뭐 친청이니 좀 예민한 시기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시선이 청와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전에 합치든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치든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도 보면 지난 총선 때 이제 이 지민 비족,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 비례는 이제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고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그 간담회에서도 보면 명성조동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도 함께하겠다는 예. 정말 역대급의 아부 충성 발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조국 혁신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도 차기 당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최근에 아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반명입니까? 이런 부분을 예. 보면 저는 뭐 농담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뼈 있는 농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당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 당신이 1인 1표제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검은 어떤 정치적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공개적으로 농담 형식을 통해서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의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 쪽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서 저는 일단 차기 당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기반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때까지는 친명 대 정청래 간의 어떤 친명 대 친청의 어떤 대결이었다면 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범친문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범친문계.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19대, 20대, 21대 3개 총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공천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류가 이 친문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친문계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대표가 되면서 친명계로 어떤 주류가 교체가 됐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어떤 구친문계를 불러들여서 이제 당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친명대 친청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친명대 이제 이 구친문계를 포함한 이제 친청 간의 본격적인 어떤 당권 경쟁이 가열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예.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조국 대표는 약간 뭐 제3의 답을 내놓긴 했지만 성취인분들 지금 뭐 만약에 합당을 실질적으로 실무 협상에 들어가야 되면 당직도 있죠, 지방선거도 있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일단은 합당의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죠.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예. 다 산재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직자 수도 이제 제한이 되어 조정해야 있거든요. 돼요. 네, 당직자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흡수 통합을 할 만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의 규모는 또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도 거의 당직자나 이런 출마 예정자나 이런 수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냥 의원수에 비례해서 확 줄이고 그대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조국혁신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예. 특히나 호남권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마 그 후보를 내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해왔을 거고 많은 분들은 이미 예비 후보로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왜냐하면 이게 아니 어차피 이 호남 지역은 그 예선이 뭐 본선이나 다름없지 않냐. 경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게요. 예선 때 비용은 보전이 안 됩니다. 경선 본선에 올라가서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붙으면 그렇죠.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경선에서 그냥 밀려서 져버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보전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일단 아마 그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또 조국혁신당에서 호남권에서 이런 아마도 당원을 모으면서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냥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절차가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행사 영상인데 뭐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비빔밥을 비비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게 뭐 원래 비빔밥이 정치적으로는 뭐 통합, 화합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행사에서 아무튼 비빔밥을 비볐어요. 그러면 야권도 한번 보게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오늘 특검법에 연대하면서 뭔가 좀 뉘앙스를 풍기려 했는데 선거연대 안 하겠다고 오히려 선을 그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방송이라든지 호사가들이 계속 선거 연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 저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같은 중국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준호 대변인, 국힘과 그럼 개혁신당은 같은 중국집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쌍특검에 대한 우리 대응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루자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날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걸 판단하는 그런 타이밍이 결국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될 그렇죠. 것이다.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가 어느새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헤어져 가지고 각자 따로 선거 치르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손발 잘 맞춰가지고 야당으로서 공동 대응을 해왔는데 선거가 마침 다가왔다. 그럼 만약 선거에서 우리 손잡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정치에 굉장히 능하단 말이에요. 그 협상도 굉장히 능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근데 저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정치적 활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대구시장이든 지금 광역단장 후보를 낼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오죽하면 99만 원만 내면은 공천받아서 개혁신당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그랬죠.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처음 보는 사실상 거의 그 삐끼 공천 상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99만 원을 내면 근데 그게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선거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선거 유세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유세 운동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은 15%를 넘지 못하게 되면 다 자기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9만 원의 개혁신당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공천 받으면 된다는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보면 개혁신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정치적 활로가 없는데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를 하려면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돼야 되거든요. 그 외형 갖춰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 건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선거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게 되면 선거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르다는 게 그걸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정치적 거죠? 아마 근데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연대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선거연대를 할 건 분명하다. 다만 앞으로 그러면 합당까지 갈 수 있느냐. 합당은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괴력이 높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장동혁 체제가 또 이준석 이 합당하고 난 그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걸 그대로 상납하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최대한 선거연대를 통해서 개혁신당을 조금 이용만 할 뿐이지 다음 총선 때까지 그리고 총선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아마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합당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계속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나름대로 연대 차원에서 어떤 범보수 연대 차원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합당에까지 갈 가능성은 공사는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